사실은 이제 영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저기 자주 극장에 가시고 하시겠지만 뭐 그 자체로 그냥 즐기고 또 거기서 감흥을 얻고 그러면 되는 거죠, 사실. 예. 그, 그, 그 영화를 또 거기 영화를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사회적 메시지만 이렇게 뽑아낸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영화의 감상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경우는 지금 뭐 천만 관객이 넘었죠. 뭐 한국에서 거의 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고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뭐 계속해서 국내 영화 수익 못지않게 해외 판권 수익이 상당하다고 그럽니다. 아마 해외에서도 물론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관객 수입은 뭐 많이 줄어드는 상태겠지만 판권 팔린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이고 하여튼 뭐 방금 소개가 됐지만 칸 영화제라든지 아카데미에서도 큰 상을 받고 해서 뭐 세계적인 영화로 좀 인정을 받은 거죠. 영화적인 평가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작품이고 또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는 특별하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뭐랄까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영화가 충실하게 영화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테일이라는 거는 이제 디테일이라는 말에서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꼼꼼하다는 거죠. 이 세목들이 아주 디테일.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들 하나하나도 안 놓치고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 첫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첫 시작하게 되면은 송강호 씨의 집안 가족이 반지하잖아요. 반지하 창에서 이렇게 창이 요만큼 보이고 그쪽으로는 길이 보이고 거기에 뭐가 이렇게 양말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볕이 들어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잘. 그러니까 양말이 걸려 있고 거기서 이 기정이라는 친구가였나요? 아니면 기우였나요? 이 와이파이를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와이파이. 예? 그러니까 이 집안은 부모 송강호 그리고 이제 부인 뭐 영화에 나오는 이름으로 하자면은 김기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송강호죠. 그 다음에 문광이라고 하는 부인, 그 다음에 기정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기우인가요? 기우죠. 기정이라는 딸. 이렇게 네 가족인데 이 네 가족이 다 직업이 없습니다. 그죠? 이 완전 백수인 거죠. 그 생활은 보면은 거기 동네에 있는 피자 가게 피자 뭡니까 피자 판을 이렇게 접어주는 피자 포장지를 접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핸드폰에 핸드폰 와이파이 연결 설정할 수 있는 비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이 위에서 누가 와이파이 쓰면 잡히잖아요. IP 타임 잡히고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보는 순간에 맞아 저게 우리 다 저렇게 하지 않은 바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게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고 제가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노트북으로 한 2번 정도 더 봤는데 보면 볼수록 말하자면 이야기가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대목 같은 데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뭐 이 영화 자체 이 영화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있을 법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싶은데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우리가 설득이 됩니다. 그죠? 설득이 되고 정말 그럴 것 같게 쭉 따라가집니다. 한마디로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거죠. 예.
그런 걸 웰메이드 영화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일종의 장인이죠. 도자기를 하나 빚는다고 할 때 아주 그 곡선 하나 뭐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그 안에서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혹시나 이 관객들이 놓칠까봐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전달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뭐 제가 영화 전문가도 아닌 마당에 뭐 큰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뭐 저도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는 세상,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제 언어로 한번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편한 기회로 삼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가 우선 제목부터가 독특하죠. 기생충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목을 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책 제목도 그렇고 뭐 시집 제목, 소설집 제목 다 그렇습니다. 제목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가령 제가 소설책을 하나 낸다고 할 때, 소설집을 낸다고 할 때 제목을 기생충이 후보로 떠오르면은 첫 번째, 야 그거 너무 혐오스럽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아마 기각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죠. 기생충? 근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영화의 원 제목,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원 제목은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이었다고 그럽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거 여러분 저기 그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해봤잖아요. 이렇게 물감을 여기다가 한 다음에 접으면은 양쪽이 딱 나비처럼 딱 대칭이 되는, 그게 데칼코마니죠. 그 순간에 이 감독이 노렸던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김씨네 가족 4명이잖아요. 엄마, 아버지, 오빠, 그러니까 그다음 일남일녀죠, 그죠? 그다음에 박 사장네 부잣집, 여기도 보면은 엄마, 아버지, 그다음 일남일녀 딱 그렇죠, 그죠? 이 4명이 딱 대응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김 사장은 그래서 뭡니까? 박 사장, 송강호는 이선균, 박 사장의 기사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부인인 문광은 이 박 사장 부인의 집안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거기에 이렇게 가사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가사도우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호라는 친구가 원래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건데 큰 딸 다혜의 영어 가정교사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동생은 밑 막내인 다송이라는 애의 미술교사인데 또 뭐 미술 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물론 사기죠. 사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짝을 딱 이루어서 이렇게 반지하에 사는 거기다 또 완전 백수인 어떤 하층민의 이 어떤 한 가족하고, 그다음에 뭐 집만 보면 알겠지만 굉장한 부자죠, 그죠? 영화 속에는 무슨 IT 기업의 사장인 것처럼 나오죠. 굉장한 부잣집의 한 가족을 대비시키면서 아마 이 한국 사회에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극화라든지 아니면은 계급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려보려고 데칼코만이라는 제목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영화 보신 다음에 알겠지만 요 두 가족 말고 한 가족이 더 나오죠. 사실은 이 반지하와 기상에 있는 대저택, 요 두 가지 이야기로 원래 시나리오는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지하에 있는, 말하자면 근세 가족, 4년 몇 개월 동안 거기 혼자서 하고 있는 근세 가족을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전체가 이항 대립이 아니고 일종의 삼항 대립이 된 거죠. 그죠? 삼항 대립. 그러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진 거죠. 풍성해지면서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 제목의 아이디어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나왔고,
저도 기생충의 영어로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게 그 기생충 그 영어가 기생충이라는 뜻인 모양인데, 기생충 하면 원래 숙주가 있고 우리 몸이 숙주잖아요, 그죠? 지금 숙주에다가 기생하는 거죠, 그죠? 거기 얹혀 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박 사장네가 숙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 김씨 가족이 이 집을 숙주에 기생해서 사는 것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 그리고 기생 가족 한 사람 더 있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그 저기 아까 제가 문광이라 계속 말했는데, 아까 그 부인은 충숙이죠, 그죠? 문광이라는 그 가사 도우미하고 그 남편, 이 지하에 살고 있는, 나중에 영화 한 중반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가족까지 해서 그 가족도 기생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쉬운 기생충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과연 이 송강호의 가족이 이 박 사장 가족의 기생한 건가? 이렇게만 단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박 사장의 가족은 도대체 자기들 자립적으로 그 많은 부를 누리며 사는 건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는, 이 관계는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엮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 박 사장의 사업이 IT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 IT 사업이라는 게 흥하고 하려면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비자 안에는 그 박 사장네도 들어가는 거죠. 그 송강원의 가족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송강원의 가족들도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 부를 얻는 과정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은 실패하고 탈락하고 배제되어 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는 그 집중적으로, 뭐 예전에는 뭐 2대 8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요즘은 1대 9 정도로 그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가 몰려가는 거죠, 그죠?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 송강원의 가족 전체가 다 말하자면 이쪽 집안에 취업을 다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축 파티를 하잖아요. 하면서 야, 우리가 한 달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만 해도 이게 얼마냐 그러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은 뭐 가사 도우미 그 비용도 저 월급도 적지 않을 테고, 과외도 고액 과외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따지면 제 생각에는 500만 원, 아니 기사 월급도 있으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놈 박 사장네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이며 도대체 얼마를 번다는 얘기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진다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박 사장도 어떤 다른 의미로는 기생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 사회 지금 양극화된 이 계급적 갈등을, 이 계급 구조의 사회, 이 양극화된 계급 구조 사회에 그 구조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남이 가져갈 걸 더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기생의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또 싸우죠. 저기 실제 이 송강호 가족하고 그다음에 그 문광하고 근세하고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상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생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기생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것이 상호적이고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해외에 많이 소개됐으니까, 해외 판권이 팔렸으니까 해외 포스터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포스터가 있잖아요. 그 정원에 이렇게 누워 있고 한 포스터가 있는데, 그거 말고 해외 포스터들은 각국에 뭐 맞게 다들 디자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게 뭐 선명하게는 안 보여도 지금 요 그림 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또 내려오고, 그죠? 내려가는 건데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제가 지금 금방 설명한 기생의 의미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 동파나 화가 애셔라는 사람의 동파나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의 독특한
구조물들의 그 판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그렇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이 기생의 의미 그 복합적인 상호 얽혀 있는 기생의 의미를 아마 여기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뭐라고 해놨죠? It's so metaphorical이라고 해놨는데 이 메타포라는 게 은유라는 뜻입니다. 은유. 뭐 저기 내 마음을 호수다 하는 거 은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유 내 마음을 은유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시죠? 그 기우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상징적이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 친구 민혁이라는 친구가 그 과외 자리 소개하러 올 때 산수경석이라고 하는 걸 들고 오잖아요. 이상한 수석 자기 그 할아버지가 뭐 수집을 했는지 하는 걸 가져오는데 그걸 받는 순간에 그 기우라는 친구가 야 이거 상징적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이 그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 박 사장이 기사로 취직시킬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럼 그때 아 이렇게 기사식당인 것 이것도 상징적이네. 상징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이 간단하게 말하면 반지하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지하 상징적이죠. 그 다음에 박 사장님 집이 있는 그 지상에 박 사장님 집은 그 갈 때도 보면 이 상당히 언덕바지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성북동 쪽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서울의 성북동 쪽에 아주 큰 저택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차 없으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 저런 부촌은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속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유한 한 가족, 한 세계, 한 계급 세계하고 그러지 않은 세계를 계속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또 뭐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그 반지하의 그 좁은 창, 그 다음에 여기 박사장 가족의 이 거실에 있는 그 넓은 창, 무슨 뭐 영화관 같잖아요. 바로 그런 선명한 대비. 아마 이런 것들 두고서 이게 이제 여기는 뭐 의류적이다 하는데 아주 상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람들이 박씨 가족들이 저기 뭡니까? 그 아이가 뭐 캠핑 간다고 하루 비운 사이에 이 집을 이 가족들이 점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술 다 꺼내 먹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뭐 요 밑에 숨은 거죠, 그죠? 숨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위와 아래라고 하는 이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이 뭐 그렇게 뭐 재밌지는 않네요, 그런 거죠. 제가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이런데 이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복숭아죠. 복숭아. 요거는 그 케이크인데 이 영화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박 사장 집안의 그 딸인 문송의 생일 파티 날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복숭아는 이 박씨 가족, 이 김씨 가족이, 송강호 가족이 원래 있던 가사도우미 이 문광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쫓아낼 때 아마 그거 두 가지를 형성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 이런 칼을 두고 이렇게 이 아마 참극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를 포스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하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겠죠. 그죠? 제가 본 것 중에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거. 이 변호사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박 사장 집이잖아요. 요 밑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저기 송강호 집입니다. 그죠? 송강호 집.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가 보면은 뭡니까 이게 물입니다. 물. 나중에 그 물에 잠기죠. 그죠?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의 의미는 생각해 보면 저 박 사장 집도 저렇게 그 언덕바지에 대저택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반 자체가 이런 말하자면 하층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공정원 같은 거라서 이 기반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굉장히 잘 포스트를 상징적으로 이 영화를 잘 해석해낸 포스트 같습니다. 이거는 송강호의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박 사장님의 집이 있고 그 실제 삶은 이제 자기가 사는 그 하청 동네라고 하는 설정인 것 같고요. 이거는 바로 그 산수경석이라고 하는 것, 그 상징을 사용해서 여기 이제 요 밑에 이게 이제 배처럼 떠 있는 겁니다, 그죠? 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대비돼서 비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난파할지 모른다고 하는 설정이겠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고 악시 가족들은 여기 그 밑으로 그림자처럼 이 김신혜들은 밑으로 하강하고 있는 이런 식의 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해외 포스터들이 상당히 재밌게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실 저기 그 처음에 이제 기호가 거기 영어 과외하러 간 다음에 그 밑에 다송이의 미술 교사로 자기 여동생을 또 숨겨서 속여서 이렇게 취직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대리기사로 이렇게 하고 그 기사로 다시 취직시키고 이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리얼리티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사실은 그럴 법하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설득이 됩니다. 그 설득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인데 여러분들 그 원래 있던 기사를 갖다가 이 기정이라는 친구가 이상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쫓아내잖아요, 그죠? 쫓아내죠. 쫓아낸 다음에 다른 기사를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슬그머니 이제 자기 아는 분 중에 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여정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그냥 사람 못 찾겠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의 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바로 믿음의 벨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믿음의 벨트 그때부터 해서 이 아버지를 그 취직시키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가사도우미인 그 이 문광을 쫓아내준 과정, 복숭아 알레를 그 이용해가지고 쫓아내는 과정. 그게 한 5, 6분 정도 되는데 그 장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이 음악이 나오면서 굉장히 근사한 음악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멋진 리듬으로 영화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편집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보는 사람이 그냥 홀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은 보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한 6, 7분의 그 씬에 우리가 빠져버려가지고 이 과정에 말하자면 리얼리티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묻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 장면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여기 지금 한번 틀어볼게요. 요거 조금 직전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봐도 될 겁니다. 아마 소리가 나오나요? 영화 소리가 안 되나요? 이 음악이 같이 나와줘야 좋은데. 1m 근처만 가도 온몸이 새빨개지고 호흡 곤란해 천식에 아주 생 난리가 난다네. 아니야. 복숭아가 전혀 없는데 그랬다니까. 진짜 내 말. 아니 원래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방으로 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약을 먹으면 되는데 내가 방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유튜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거기라도 유튜브라도 유튜브에 소리가 나가고 있나요? 우리 아줌마네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하시죠? 예.
저는 그 거실에 올라가서 한 두어 번 본 게 그게 전부다 보니까 병원에서 찍으신 거네?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요. 어. 집사람한테 카톡 보내려고 이 그 정재일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만든 어디 모양인데 여러분 우아하고 유튜브 같은 데 있는 들어가서 거지? 믿음의 벨트 씬이라고 치면은 아예 음악이 떠 있습니다. OST로 떠 있고 이거하고 또 유명한 게 또 그 짜파구리 끓일 때 그 음악하고 두 개가 굉장히 유명하게 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영화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영화의 현실성을 갖다 굳이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그 봉준호 감독이 게 말하자면 그 영화적인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얼리즘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일종의 장르적인 영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부잣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부잣집에 있는 걸 훔쳐내는 이런 식의 그 장르 영화들이 할리우드에는 꽤 있습니다. 그런 장르 영화들을 모방해서 요즘도 가져와서 관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의 현실들을 결합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 장르 영화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이제 과장이라든지 뭐 재미 이런 것 요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자극적인 설정 같은 것 때문에 리얼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그 처리를 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무를 안 가지게 만들고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화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들 별로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부잣집의 이 박 사장님 집안 사람들이 좀 나빠야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어수룩하고 바보 같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있는 송강훈의 가족도 그렇게 밉지가 않죠.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죠. 그죠? 나중에 그 근세라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 볼 때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믿음의 벨트 신이라든지 짜파구리 신 같은 그런 어떤 그 영화적 쾌감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가운데 그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영화에서는 중요한 거는 구조다고 하는 거죠. 구조. 여기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 영화에서 별로 질문하고 있지 않죠. 그죠? 바로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 설정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다소 알레고리적으로 느껴지고 그 리얼리티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런 영화적인 재미, 쾌감 이런 것들로 상쇄하면서 봉준호 감독은 자기 메시지, 영화적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 계급 구조, 계급의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 송강호가 결국 마지막에 그 박 사장을 칼로 찌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냄새였죠, 냄새. 냄새 때문이었죠, 그죠? 계속해서 냄새라는 말이 영화 속에 계속 나옵니다, 그죠? 냄새라는 말이. 뭐 반지하에 사니까 당연히 퀴퀴한 냄새가 날 테고. 그래서 그걸 박 사장 같은 사람이 묘사할 때 무슨 뭐 행주빤 냄새 같다고 하다가 아 맞다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나는 냄새 아니냐 이러죠. 사실 그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는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냄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머리에 이렇게 스크럼 짜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 노조에서 노동운동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적대적인 어떤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어떤 틀이 사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그건 이제 뭐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 옛날에 막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이런 식의 대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대안 가능성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이제 좀 봉쇄되고 그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가운데 이 있는 곳, 그 박사장내로 상징되는 어떠한 계층과 그러지 않은 계층 사이에 선이 아주 이렇게 공고하게 생겨나 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신분사회로 퇴행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김현경이라고 하는 김현경 씨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책에서 사실상 한국 사회는 신분사회로 퇴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표현을 쓴 걸 보고 저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데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 강남이나 이런데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은 뭐 시골이나 뭐 이 지방에서도 많이들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죠? 이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봉쇄되고 그 선은 굉장히 공고해진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사장 이런 김 사장 송강호 가족 같은 식의 이상한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장난 같은 아니면 또 범죄 방식이 아니고는 저 집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저런 큰 집에 예전에 한번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이 강남 논현동에서 저런 집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입주 과외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는 대학생들 과외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때 과외 금지 조치가 있어가 제가 82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정말 저렇게 정원 있는 집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뭐 이렇게 단칸방에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런 데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면에는 적대보다는 자 냄새할 때 찌그릴 때 이게 뭡니까? 혐오죠, 혐오. 사실은 혐오죠. 혐오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적대보다 더 무섭고 모욕적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적대의 경우에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죠. 싸울 방법도 있습니다. 싸울 방법도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또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획. 야, 너는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아빠 사실 나는 지금 지금 대학생이라고 위조했지만 내년에 이 대학 들어갈 거 하니까 송구하고 야 너는 정말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기정이라는 딸애는 착착착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미술 교사로 딱 들어가고 자기 아버지도 취직을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가족들이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다가 지하에 있는 문관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계획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긋나기 시작해가지고 돌로 이제 거의 살인 직전까지 간 상태죠, 그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빠져나온 다음에 딸애가 묻죠. 아빠 계획이 뭐야?라고 묻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체육관에 이재민으로 누워가지고 계획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송강호가 원래 계획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계획을 세워봐야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또 하죠, 그죠? 여기서 이 박신혜 가족들이 계속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은 사실은 영화 전반부에 나와 있는 소소한 취업 말고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이죠, 그죠? 사실은 계획은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또 압도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비장면이죠. 비장면이다. 비가 엄청 부산에 비가 그저께 많이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영화에도 그날 밤에 가족들이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나오는데 계속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이렇게 큰 하강하는 계단이 나오죠, 그죠? 나와가지고 거기가 부암동
서울의 부암동 쪽인데 저도 뭐 그쪽 가본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거기가 뭐 명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끝없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당연히 저기 박 사장님 집에는 물이 안 차죠. 그 물들은 흘러 내려가지고 저 가난한 동네 하수구를 막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박 사장님 집에 그 이 화장실 변기에서 똥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죠. 그죠?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대라는 그 상황보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역설적으로 그 계획 자체가 이 영화는 보여준다 계속. 그 계획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이 박사장내가 뭘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이 세상에 작동하는 어떤 법칙이 있겠죠. 우리도 그걸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걸 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뭐 자본의 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만 우리도 알죠.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목표라고 하는 게 조금 작은 거라고 치고 목적을 좀 큰 거라고 친다면 이 송강호 가족들은 이 영화 전반부까지 그 목표에는 도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가야 될 곳, 정말 가고 싶은 곳, 그렇게 사는 삶은 갈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는 중간에 텅 비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시면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 영화는 그걸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차갑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불편합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뭔가가 이렇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지하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근세 죽고 이 송강호가 살인 저지른 다음에 홀로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이 기호가 나중에 그 모르스보를 읽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영화 마지막은 그 기호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붙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계획이 뭡니까? 돈을 벌겠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사겠습니다. 사면 이제 아버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엄마, 아빠는, 엄마하고 나는 정원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그냥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다 알지만 그 가능성은 제로라는 걸 우리 다 알죠. 제로죠. 그 계획은 없는 가능성이죠. 실제로 그 장면은 영화 속으로는 재현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서만 재현된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갑게 그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힘든 거죠. 예. 아까 상징이라는 말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이라는 말도 이와 연관시켜서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상징이라는 말 쓰십니까? 잘 안 쓰죠. 저는 이제 문학 공부를 하니까 문학에서는 상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상징주의라는 아니 유파도 있고 많이 씁니다. 씁니다. 사실은 상징이라는 말은 좀 근사한 말이죠. 상징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화하는 과정입니다. 의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의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호라는 이 친구는 지금 사수생이죠. 사수생이고 대학을 들어갈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호라는 친구가 이 사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이죠. 말하자면 이 세계의 어떤 시스템 바깥으로 밀쳐져 있는 사람이죠. 그죠? 밀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하나의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체계 안에 들어와서 그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을 응집해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죠? 상징을 부여해 주는 건데 기호는 당연히 그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으니까 계속 상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자리에 가려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산수경석이라고 하는 그 돌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이 그 민혁이라는 친구가 그 수석을 가져왔는데 그 반지하에 그 산수경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맞는 상징이죠, 그죠? 전혀 안 맞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은 결국은 뭐로 쓰입니까? 살인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그 돌은 그 근세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기호를 때려치죠. 기호는 다행히 죽지는 않죠, 그죠? 나중에 이제 영화 마지막에는 내진 땅에서 회복이 되는데 때려쳐 가지고 피가 막 흥건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세가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파티하고 있을 때 가는데 보니까 옆에 그 식탁에 칼이 있으니 칼을 뽑아버리죠. 그 돌이 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한테 뭔가 의미 있는 상징이 되기를 원했던 그 산수경석이 살인의 도구가 되고 다시 칼로 바뀌어서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아버지 손으로 갑니다. 그죠? 그 아버지 손에 가서 그 박사장을 찌르는 것.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붙잡고 싶었던 상징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정교한 영화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가 그걸 산수경석을 받아서 상징으로 했을 때는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그런 정원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그는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파국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그건 상징이 아니었던 거죠. 이상한 사물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상징이란 말은 계속 겉도는 그 이제 히치콕 영화 같은 데서 말하는 맥거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뭔가 이렇게 미끼 같은 거죠. 그걸로 가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 집에 근데 그 집에 물이 다 찼을 때 가보니까 그 돌이 둥둥 떠 있잖아요. 그죠? 떠가지고 그 체육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돌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종강호가 너 그걸 왜 갖고 있냐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꾸 이게 나를 따라다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결국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 친구가 뭔가를 하려면 하려면 그게 뭡니까? 파괴 폭력이잖아요. 그죠? 폭력이죠. 우리 지금 이렇게 저도 우리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니 계급차가 크니 요즘 서울은 또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난립니다. 아시겠지만 난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SNS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정말 엄청난 적이들 혐오들이 막 흘러다닙니다. 선거 때 되면 완전히 쪼개지죠.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말 안 합니다. 일절 안 합니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50년 살아온 친구가 끝나버립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적이 속에 살게 되었는가?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되게 참죠. 참고 그냥 이렇게 날씨하게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살고 하는 거죠. 근데 영화나 이런 예술은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우리 밑에 잠재되어 있는 이 지하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들 저것의 폭발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죠. 경고. 야, 알람 당신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영화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박상래 가족들 행복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 보면은 그 조현정 그 박사장 부인도 보면 늘 멍하게 있죠. 멍하게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에 쫓겨가지고 인디안 놀이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죠? 사실은 이 영화 안에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죠?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나신 그 녹색 평론 만드셨던 김종철 선생님 여러분들도 보도해 보셨겠지만 그런 분들이 다 녹색문 주장하셨던 김용호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생태 파괴되는 거 떠나서 아마 인간들이 서로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냥 망할 거다. 방법은 그러면 뭔 방법이 뭡니까? 소농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잖아요. 시골 가보면 빈집도 많고 하니까 그걸로 다 가라. 작게 그냥 하면서 살아라.
농민 기본소득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발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못 돌아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가라 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욕심, 이 탐욕을 절제하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거기 나오는 근세 같은 경우는 그 지하에 보면은 무슨 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 같죠. 그죠? 거기 보면 법선들이 막 꼽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인인 문강도 그 기밀, 북한 방송 흉내내는 거 보면 옛날에 운동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대만 카스텔라인가 뭔가 사업 한번 잘못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죠. 아니, 사업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이 여기 지금 이 박사장의 이 집 한해, 그 한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경고인 거죠. 영화는 아주 재밌게 보고 나서도 근데 돌아오고 나면은 섬뜩해지는 거고,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는 것, 이 영화에서는 우리 심성의 문제는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이런 조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아까 말한 그런 상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이대로 간다면 이 반지하에 있는 것들이 폭발할 거다. 마치 이 화장실 변기에서 똥물이 분출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철학에서는 실제와의 대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송강호 가족의 미래는 뭡니까? 근세죠. 근세 가족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실제로 실현된 거죠. 송강호는 반지하에 있다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다. 그게 그 과정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사회죠. 그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봉준호 감독,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재밌게 보라고 만든 영화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가, 안에 담겨 있는 그 구조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구조를 한꺼번에 깨는 방법은 참 잘 없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없잖아요. 우선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들 스스로가 좀 뭔가 절제하는 삶이 있잖아요. 절제하는 삶. 탐욕을 좀 절제하는 삶. 이 영화는 그런 계몽, 교훈을 주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재밌게 이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이런 걸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죠. 코미디인데 씁쓸하죠. 씁쓸하게 이렇게 해서 현실을 환기하는 그런 힘이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지금 영화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만 저는 이제 여기 나왔던 아까 그 상징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는 역설적으로 쓰이고 있다. 또 아이러니하게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환기한다면 이 영화를 좀 음미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일단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럼 수고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박수 많이 보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문학평론가와 함께하는 라이브러리 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받아놓은 질문 몇 가지를 제가 대신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근저에는 계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늘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나오는. 제가 뭐 그 아까 강연에도 좀 강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뭐 한국 사회의 그런 계급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모순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은 이제 다만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건가 하는 어떻게라는 데서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런 이 생각들, 상상력들을 영화 속에다가 많이 불어넣는 사람 같고, 특히 이제 이번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리도 느끼겠지만 이 두 계층 사이에 말하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삶의 무슨 경제적인 격차만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가장 모욕적인 그 냄새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서로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더 나쁘게 이 계급 갈등, 계급 모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그 감독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생방송에 재미겠죠. 네, 마이크가 지금 갑자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강연에서 또 말씀하긴 하셨는데 예. 기생충에서 근세, 아까 그 지하에 예. 살고 있던 근세와 기택 가족, 사실 어찌 보면 하층민으로 대표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둘 다 하층민이면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본주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삶과 견주어서 평론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있고 또 비정규직 내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예전에는 이제 수평적 폭력이라는 표현들 쓰고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자꾸 전가하는 거죠, 그죠? 전가해서 밑으로 올수록 그 모순들이 누적돼 있는 거고, 그 지금 박 사장 가족처럼 이렇게 그 환한 이 언덕 위에 정말 저 푸른 언덕 위에 근사한 대저택을 살고 있는 곳에는 그냥 그렇게 이 겉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들, 공기들 이런 게 쌓여 있는 동안에 밑으로는 똥물들이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럼 그 똥물들이 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똥물을 놓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들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만의 문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덜 덜 하는 방법이 있죠. 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계속 더 많이를 계획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영화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최근에 그 김정일 쌤 글들 다시 또 읽어보고 하면서 더 드는 생각인데, 뭐 얼마나 저 자신부터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그렇게 정신적인 것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넘겨버리는 경우는 사실은 좀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뭔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 생각들, 이 사회에 대한 생각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 프로그램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사실은 이건 저도 한번 여쭙고 싶었던 질문인데 아까 강연 때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론가의 입장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처음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아까 영화 3번 정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뭐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영화를 이제 보고 즐기는 사람이긴 한데도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은 저보다는 한 5, 6년 밑에 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고 있으면 좀 질투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는가. 그리고 그 단순히 재미있게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 모순, 갈등 같은 걸 다 담아내잖아요. 여러분 살인의 추억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마도도 그렇죠. 마도는 또 부산에서 찍었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한국 사회 어떤 현실이 그대로 이렇게 농축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 아주 쉽게 도식적이지 않고 아는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영화가 조금 더 도식적인 느낌이 좀 있죠. 사실은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나누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참 뛰어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영화는 이제 그 봉준호 감독 영화는 2번 보고 한 3번 보면 볼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아, 이 사람 대사 하나도 정말 이렇게 계산해서 썼구나 하는 거.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영화 같은 걸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좀 여러 번 보면 배울 게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 디테일이 느껴졌다는 보이죠. 말씀이시죠. 예. 한꺼번에 이렇게 네.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저도 사실 한 번 보고 불편해라는 아까 강연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보면서 디테일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엔딩을 보면 그 기택이 아주 우발적이고 그리고 무계획적인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택을 보다 보니까 자수성가했던 그리고 나름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식 앞에서 살인을 당했던 우리 박 사장에게 더 연민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면은 사실은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그 사실은 저도 처음 영화 볼 때 마지막 장면이 너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감독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떤 선에서 적당하게 봉합하는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봉합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도 않고 물론 범죄가 없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제 이 삶에서는 어느 정도의 봉합선, 타협점 안에서 이렇게 그 문제들을 좀 덮어둘 텐데 이 영화 안에서는 이 영화의 어떤 논리 안에서 본다면 그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송강호의 분노 그게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송강호 라는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안이 정말 텅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분노로 비어 있고 좌절감으로 비어 있겠죠. 그 사람이 늘 실실 웃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사실은 그건 겉으로의 가면일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본다면 그건 충동적이라기보다는 계속 끌어오르고 있었겠죠. 차 있었던 거겠죠. 차 있었던 거라고 본다면 물론 뭐 여기 나오는 박 사장이 그만한 징벌을 받을 잘못을 했는가 하면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잘못 날아간 화살이죠.
박 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아마 이 세상을 통해서 찔러야 되는 건데 그 앞에 박 사장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냄새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박 사장이 찔렀다 것을 그러니까 이 송강호가 찔른 것을 박 사장으로 보는 거는 너무 이제 그냥 영화 그 자체에만 국한해서 보는 거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마 세상을 향해 찌른 그 칼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세상을 향해 찌르는 칼. 네, 그렇게 본다면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즉석에서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함께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도 비슷한 추천해 주실 작품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방금 올려주셨어요. 예. 혹시 뭐 이 질문을 제가 좀 미리 받았으면 생각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조세희라는 소설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40년이 지난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유효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아마 저도 최근에 다시 줄여서 보통 난소공이라고 그러는데 난소공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읽어본다면 많은 생각이나 암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난소공. 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인데 아마 이런 또 책은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라이브 그 칸에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영화나 문학을 볼 때 시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연습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요령이 있나요? 라는 저도 사실은 뭐 질문이었어요. 이런 분야의 그러니까 문학이라면 네, 영화도 마찬가지, 문학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여러 번 보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그 영화의 경우에 영화는 한 화면 안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극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사실 이야기밖에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는. 특히 외국 영화는 더 못 따라가죠. 자막까지 봐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다. 요즘은 이제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영화들은 한 거듭 2번 내지 3번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 평론가잖아요. 문학 평론가고 좋은 평론들이 있습니다. 좋은 평론도 있고 만일 저한테 뭐 메일로 물으신다면 좀 그러니까 추천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평론가라는 건 뭐냐면 평론가도 독자죠. 독자지만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깊이 보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처음에는 좀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요즘에는 이제 영화를 새로 개봉한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영화평 같은 걸 먼저 보지 마시고 영화를 한번 보신 다음에 자기 생각을 한번 간추려 본 거 가지고 이제 그 무렵에 나온 영화평들을 한번 보는 거죠. 내 생각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 사람은 나는 못 봤는데 이런 걸 보고 있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야 같은 걸 좀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여러 번 보기와 다른 사람의 평을 한번 참고해 보는 거, 네,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에 대한 평론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라네요. 예, 지금 이거는 뭐 사실 이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 집중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은 이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매체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은 사실 이번에 저도 뭐 하나 대학 강의하면서 한 학부 강의들은 이 줌 통해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은 지역이나 이런 거리하고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능한 거니까 지금 이 IT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사실 뭐 단점이나 한계도 있지만 이것들을 활용하는 그것도 당장 뭐 이렇게 이 수도권 격차, 이 수도하고
이 서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당장 해소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본다면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좀 참고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에 대한 그 관심도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이 오고 있는데 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라는 직업상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감독은 대만 감독인데요.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고 이 감독이 그 성장기 4부작을 찍었습니다. 성장기 4부작. 그 펑쾌이에서 온 소년, 그다음에 동동의 여름방학, 그다음에 동년왕사, 그다음에 연연풍진 요 네 편이 이제 성장기 4부작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 번 봤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대만에도 한번 갔습니다. 가서 그 펑케이라고 하는 그 섬에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 영화 찍은 데도 가보고 했고 그 뭐 이런 사람이 영화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아주 힘들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 영화를 봅니다. 보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얼마 전에도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그 동년왕사하고 연연풍진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극장 화면에 보는 게 또 다르니까 가서 또 보고 있는데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예.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표정이 확 밝아지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강연을 들으시거나 문득 이거 정말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한번 그렇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네. 아유. 또 이렇게 평론가님을 또 배려해 주십니다. 오늘 강연 너무 좋으셨고 아마 거의 다 질의응답 속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같이 녹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강연에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정글샘 도서관에서 진행된 문학평론가와 함께하는 라이브러리 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이렇게 즐거우셨다면 이런 기회 다시 만들어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난지였고요. 우리 정홍수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